메타플래닛 대표 신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NFT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메타플래닛은 작년에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는 회사와 게임 개발사가 NFT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통합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와 특징,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NFT 통합 플랫폼과 P2E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직접 P2E 게임을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기술적인 문제로 여기에서 저희가 바로 로그인해서 아마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나 통합 플랫폼에서 오셔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시대에서 모바일로의 주역으로 바뀐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게임과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 연동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NFT가 등장하면서 게임과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가 연동된 P2E 게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바일 게임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잡고 큰 성장을 한 것처럼 NFT 이 컨텐츠 시대에서도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그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체 게임 산업의 전 세계 규모는 약 한 200에서 25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거의 올해 한 4천조까지 갔다가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아마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3천조가 훨씬 넘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NFT라는 매체를 공통 분모로 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의 외연에 대한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런 변화의 시기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메타플래닛의 간단한 성장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NFT 게임인 크립토피싱이라는 캐주얼 낚시 게임을 작년 12월에 개발 완료하였고요. 그 이후에 올 3월까지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코인 트랜스퍼, 스왑, 게임 플레이까지 가능한 형태의 통합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첫 번째 NFT 게임의 2차 업데이트를 완료를 하였고요. 두 번째 NFT 게임인 게임을 유명 IP, RTS 장르의 IP를 들고 와서 지금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현재 글로벌 거래소 2곳에 상장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국내 거래소에 입점 준비해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게임 유저 3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NFT 종합 컨텐츠 개발 회사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NFT나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P2E NFT 게임 개발도 그 개발 속도나 사업적인 변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에서는 처음부터 신규 게임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명 IP 타이틀을 잘 활용해서 그 게임의 세계관이나 그래픽적인 특징을 잘 살린 리빌드 게임, 즉 기존의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NFT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플래닛은 규모는 작은 회사이지만 국내 10대 상장 게임 회사 중에서 6곳에 대한 개발 최적화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개발 속도나 개발 최적화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NFT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플래닛은 자체 메인넷을 5년간 개발을 하였고요. 약 2년간에 걸친 필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을 빌려 쓰는 다른 개발사와는 다르게 NFT 커스터마이징 혹은 인게임이나 혹은 이종 게임 간의 컨텐츠 기획, NFT 거래 같은 부분의 기술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메인넷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상장회사들과 유명 IP들이고요. 차기작으로도 현재 국내에서 CJ 넷마블에서 약 400만 명을 동원했던 유명 클래식 레전드 IP를 사용해서 두 번째 NFT 게임의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회사에서 개발 준비 완료가 된 게임들은 약 15종 이상 정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베팅류, 그 다음에 캐주얼 게임, 액션류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 IP, 그리고 모바일 RPG, 소셜 카지노 등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메타플래닛은 개발 최적화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실제로 NFT 통합 플랫폼에서 NFT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 서비스를 한 실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생태계 인플레이션 테스트도 현재 진행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체 메인넷을 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의 메인넷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가 NFT 게임을 개발했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NFT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얻은 경험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드리고 그러한 진행에 대해서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거의 일반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게임을 개발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P2E 게임을 개발하면서 겪은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다 약간 요약을 했는데요. 그동안 경험했던 일반 게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목적이라 그러면 일반 게임에서는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 즉 재미가 중요하죠. 근데 이 P2E 게임에서는 유저들의 성향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라든지 수익률, ROI, 멘징, 손익분기 같은 부분들이 더 중시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일반 게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자체에 경제 논리에 반하더라도 재미를 위해서 행동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시면은 뭐 법사 캐릭터도 있고 전사 캐릭터도 있고 궁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거기서 법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솔로 플레이하기에 좋지 않으니 소위 말해서 게임 경제에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해도 꼭 만렙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마 경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게임에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효용이 사실 그 게임의 경제적인 어떤 논리보다도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게임 경제 논리에 반하는 행태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P2E 게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이라는 경제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사실 마이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컨텐츠들은 방치되거나 사장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발자들이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성향에 대해서도 예전에 일반 게임에서는 저희들이 게임 컨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패치 혹은 OBT 이전까지 거의 컨텐츠의 99%까지 준비를 완전히 해서 나오게 되면은 유저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 또 신기한 부분은 P2E 게임으로 넘어와서는 유저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고 저희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 이 P2E 게임 유저들은 게임 자체를 주식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주식의 호재처럼 어떤 호재, 코인의 호재가 되는 걸 한꺼번에 쓰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방에 99%다 해서 게임을 OPT까지 딱 준비해서 짠 하고 내면은 정말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큰둥합니다. 왜 호재를 한꺼번에 썼느냐? 좀 나눠서 게임을 출시하지. 그럼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 코인 홀드하고 있다가 수익 실현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또 성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게임 밸런싱, 예전에는 게임 자체 월드에 대한 밸런싱 난이도가 주요 요소였다면은 지금은 사실 실물 경제 시스템과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이 게임 경제 운영과 밸런싱 잡기가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전에 이제 위메이드도 아마 그 매출 번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게임 예전의 일반 게임 같은 경우는 인게임 아이템 매출을 인식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현재 P2E 게임에서는 특히 채굴 형식의 NFT나 아이템 발행 시에 특정 시점에서 매출 인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곧 이어서 이 뒷부분에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유저가 암호화폐를 만나면서 이전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게임 유저와는 상당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전 게임에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 요소 중시해서 지금은 수익률, ROI, 멘징, 손익분기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저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카르텔화가 되고 있지 않나, P2E 게임에서는. 제가 여기서 카르텔이라고 표현한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라고 하면은 개발사 입장에서요. 좋은 의미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익이 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자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게임도 소개하고 본인도 굉장히 많은 게임에 돈을 쓰시고 홍보도 하고 마치 투자자 중에 일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혹은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자기의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시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마치 남미의 카르텔처럼 냉정하게 배신하고 저희 게임을 배신하고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지속적인 호재 이슈에 민감하십니다. 이 P2E 게임 유저들은요. 그리고 코인 상승할 수 있는 호재를 한 번에 소모해버리면은 코인 조기 매도를 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로 옛날 게임의 월드에 대한 밸런싱에서 실물 경제와 연결된 이 인플레이션 게임 밸런싱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게임 자체 내의 어떤 인플레이션 정책 외에도 코인이나 NFT 소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이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환율까지, 변동까지 동시에 봐야 되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래소와 연동돼서 생태계 외부로 저희 이제 코인들을 유저들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유출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버넌스나 게임 토큰의 하락을 동반 하락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한 P2E 게임만의 특이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NFT 매출과 순이익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NFT 게임을 개발하고 해외 퍼블리셔나 채널링 혹은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할 때 매출에 대한 그 수익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익 분배를 하려고 하면 매출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NFT 게임을 아무리 잡아도 매출 인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마이닝 NFT나 아이템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저 입장에서 그 수익을 게임 생태계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 특정 시점에서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매출이다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이템 같이 팔고 나면은 그게 많은 성격이 아니라 채굴 지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기 마이닝 NFT나 노드 이 판매 매출액은 우리가 그거를 요번 6월 달에 뭐 1억 원어치 팔았다고 해서 그 1억을 당장 100% 일반 아이템처럼 매출 인식을 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6월 달에 매출이 났다 그러면은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코인 생태계 전체 자원의 배분이나 관리의 비용까지도 포함돼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 쪽하고 퍼블리셔 쪽에도 저희 나름대로의 매출 인식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를 개발을 해서 계산을 해서 파트너를 설득을 했습니다. NFT 게임은 그쪽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니까 여기까지를 매출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나마 근사치 가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 다른 아마 P2E 개발사들이 실제로 수익 분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게임의 구조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개발사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연금술사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재단에서 초반에 몇억 개의 코인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좀 높은 매출 수익을 얻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코인을 계속 발행해서 매출 수익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 내재 가치에 대한 판단 오류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요즘 뭐 P2E 게임하면 많이 이제 따라붙는 다단계 논란에 있어서도 제가 여기서 무엇이 다단계다 아니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P2E 매출의 대부분이 NFT 아이템과 노드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초기에 모은 매출로 이자 지급하는 구조가 상당히 지금 대부분 P2E 게임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이러한 논란에서 어떤 형태로 가면은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단계 논란은 지속 가능한 이자율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게임과 코인 수익을 유저에게 배분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단계에 가깝냐 아니냐라는 이제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원수 모집과 특정한 어떤 높은 수익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P2E 게임이 가게 되면은 아마 다단계 논란에서 쉽게 다단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컨텐츠 가치를 담보로 하면서 코인 가치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수익률 적정치라는 것은 20-30%는 안 될 겁니다. P2E 유저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나마 다단계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루나하고 테라 사태도 많이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P2E 게임을 디파이 결합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함으로써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좀 더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디파이가 뭐 어떻다, 스테이블이 어떻다 정답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P2E 게임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실서비스에 들어가서 실제 데이터를 받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았고요. 업계에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디파이를 결합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을 해서 P2E랑 같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뭐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은행과 같이 지급 준비율로 부분 담보 구조를 도입한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뱅크런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 우리나라 한 5% 되나요? 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작은 지급 준비율로 거대한 신용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원화라는 정부가 뒤에서 바칠 수 있는 기축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뢰가 높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디파이나 스테이블이 과연 우리 기축 통화에 비해서 얼마나 신뢰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이 뱅크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탈중화, 우리 블록체인의 가장 장점인 탈중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가장 장점인 동시에 이번에 디파이나 스테이블 부분에서 특히 루나 사태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생태계의 리스크 증가를 하는 요인도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서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보시면은 그 내부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실제 예금주들이 그것을 알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 인출을 하기까지는 적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 주, 몇 달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테라 루나 뭐 60조가 넘는 것들이 불과 2, 3일 만에 영에 수렴하는 것을 아마 같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탈중앙화가 실시간 정보가 되다 보니까 뭐 패닉매도 거의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고요. 나도 지금 빨리 던져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은 장점인 동시에 이 스테이블이나 디파이에 대한 생태계 리스크의 요인의 하나로도 저희가 분명히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디파이들 보시면은 은행 지급 준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 미만이지만은 대부분의 디파이들이 한 100% 이상을, 왜냐하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150%, 뭐 200%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담보 승수가 높다 보면은 은행 지급 준비율은 불과 5%로 신용 통화를 거의 한 10배 이상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 승수가 이렇게 통화 승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일단 대출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 역사를 쭉 한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현대 신용 통화가 탄생된 배경을 보면은 물물 교환 수준의 어떤 경쟁력은 지속이 어렵다. 이거를 제가 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1,000억 원어치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1,000억 원어치 달러를 사놓겠습니다. 혹은 1,000억 원어치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한된 물물 교환 수준의 이 경쟁력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는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금 제가 저기도 잠깐 적어놨지만 우리나라 현재 21년도 본원 통화 화폐가 약 250조가 된다고 합니다. 본원 통화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 동전, 지폐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제 통화고요. 근데 이 지급 준비율로 인해서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신용 통화는 약 3,500조. 결국 이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1,000억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1,000억 원어치 100% 담보 잡겠다. 이런 부분 형태는 어쨌든 앞으로 진행하면서 신용 통화의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사들도 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인식을 하고 P2E 게임과 연결을 시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어떻게 보면 좀 더 뒤에 가서 당황스러운 부분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P2E 게임을 운영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 역시도 지금 아직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몇 년치의 P2E 데이터를 쌓은 회사도 아직까지 제대로 없고요. 그래서 먼저 고수익률 경쟁 게임, 저희가
저희 게임을 하시면은 뭐 50%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0%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부분의 고수익률 경쟁을 하다 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그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거나 방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 수익보다도 더 높은 게임 내 매출이 나야 되고 수수료를 걷어야 되고 코인 상승이 전제돼야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데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다른 게임들을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사도 이런 고수익률 P2E 모델을 내놓는 이유가 초기에 수익을 확 끌어들이고 그리고 진입한 유저 중에서도 일부 초기 유저들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으시지만 초중반 이후에 진입한 유저들은 소위 물린다고 하죠. 다단계 이슈도 여기에서 조금 연결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게임 개발사와 유저 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고수익률 게임이 좋다 나쁘다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개발사의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의 하나로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적정 수익률을 유저들한테도 약속을 드릴 수 있으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긴 게임을 만들 수 없을까? 근데 현재까지 벤치마킹 대상 게임은 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임들은요. 아직까지 실험적이다. 이런 저희가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 게임과 코인 생태계가 멀티플 컨텐츠에 연동이 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멀티플 컨텐츠라는 것은 코인 하나에 게임 하나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요. 하나의 가버넌스 코인에 여러 개의 게임 컨텐츠가 붙고 도네이션이 붙고 NFT 아트 컬렉션이 붙고 혹은 다른 형태의 NFT 컨텐츠가 붙어서 경제에 대한 밸런싱과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 장르에 대한 밸런싱이 늘어나면은 그 생태계의 유연성이나 확장성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일단은 이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인 생태계에 적정 마진을 계속해서 분배해 줄 수 있는 컨텐츠 수익 구조, 가버넌스 코인에 붙어 있는 이 여러 가지 멀티플 컨텐츠들이 자체 수익을 내면서 가버넌스 코인 자체 생태계에 적정한 상태의 마진 이율을 계속 분배해 줄 수 있다면 더 건전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인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더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 모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러한 수익 모델들이 더 부딪히면서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수익 모델들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화하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 개발사들이 많은 좀 고민을 해서 저도 더 좋은 어떤 수익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현재 저희가 올 5월 달까지 P2E 게임을 운영한 실데이터인데요. 역시 그 P2E 게임의 성지라 그러죠. 동남아시아 3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유저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평균 접속 시간도 보시면 제일 높습니다. 혹시 5위에 대한 대한민국 분들을 어떻게 추산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P2E 게임은 현재 국내에서는 바로 서비스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를 쓰시거나 디스코드나 이런 데서 역으로 추산한 이제 데이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국내 쪽에서 P2E 게임 시장이 열리면은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큐브의 메인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메타플래넷은 메타큐브라는 자체 메인넷을 5년 동안 개발했고요. 실제 필드 테스트를 2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 강점이 있고요. 특히 저희는 블록을 27개 블록을 하나로 묶어서 병렬 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다른 메인 넷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이 사실 테스트를 할 때 TPS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속도를 테스트를 할 때 중앙화된 어떤 서버와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제한된 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사실 뭐 10만 TPS, 뭐 50만 TPS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노드가 몇 개가 붙어 있느냐 메인넷에, 그 다음에 실제로 NFT 컨텐츠 게임이 붙어서 NFT 마잉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메인넷에 부하를 주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재 약 한 800에서 1000개 정도 노드를 실제 붙여서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기 첫 번째 NFT 게임이 붙어서 계속 NFT 발행되고 민팅이 되는 상황에서 약 6000에서 7000 TPS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 데이터고요.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메인넷이 실제 한 1000개 이상 노드 붙었을 때 4000 이상 잘 안 나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메인넷을 운영하면서 게임 DB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메인넷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인데요.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그래도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 어떤에 대해서 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서 거의 양자 컴퓨팅에 가까운 속도로 블록체인을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해킹을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도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아니지만은 곧 아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가능한 속도가 나온다면은 지금 저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메인넷들에 대해서 해시가 며칠에서 일주일 사이에도 다 뚫릴 수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 메인넷은 그 해시 함수 동시에 4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동시에 풀어야 되고요.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 블록체인에 비해서 약 해킹을 했을 때 저희 자체 계산으로는 약 70에서 80배 정도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메인넷이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일주일 내에 뚫린다 그러면은 저희는 약 7, 80주? 대략 1년 반 정도는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자 암호 부분을 저희가 4개 해시 함수에 넣어서 적용을 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시연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메타플래넷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메타큐 통합 플랫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하나의 아이디로 게임도 하실 수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에 실제로 게임 NFT들이 올라와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낚시 게임 NFT들 이렇게 귀엽게 생긴 NFT 물고기 카드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저들 사이에서 작게는 뭐 한 마리에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실제 거래가 글로벌 유저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검색하시고 찾아오셔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